오늘 할 얘기는 작년도에 제가 알파고 얘기가 나오자마자 작년도에 과학철학회에서 알파고의 관점에서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한번 했었고요. 그런 내용을 조금 바꿔서 그래서 이 신경망이 과학적 실제를 담아낸가 하는 주제로 조금은 바꿨지만 실질적 내용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저는 인공지능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공지능의 원리를 인공지능을 코딩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철학에서는 이런 과제가 상당히 있었죠. 앞에 섹션에서 있었지만 이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존재론적인 이야기, 인식론적인 이야기, 그리고 윤리적인 이야기 이런 얘기의 연결선상에서 저는 존재론과 인식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의식에 대해서도 조금만 터치를 좀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학 지식을 통해서 상당히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자가 뭔지, DNA 분자가 무엇인지, 중력장이 뭔지, 인류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인류가 탄생됐는지 그 기원, 그리고 심지어는 말이죠. 우주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과연 이런 것들이 지금 정말 믿어도 되는 것일까 하는 문제를 철학자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다는 점에서 보면은 실제론의 입장을 갖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과학 지식이라는 것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실제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반실제론적 입장에서는 언제나 과학은 틀렸다는 것이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임시적인 가설일 뿐이고 수많은 과학 지식이 실패가 그걸 말해준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또 하나의 입장에선 scientific realism, 과학적 실제론의 입장에서 과학이 점점 발달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이 발달해오는 그 연장선에서 앞으로 과학은 더욱더 성공적일 것이고 그렇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좀 더 실제를 잘 반영해 줄 것이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입장도 있고요. 근데 이제 과연 이것이 어느 쪽 입장이 더 유력하냐, 이런 건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근데 이제 제가 볼 땐 이런 건데, 저는 여기서 이제 찰머스 입장이 상당히 현대 신경과학과 뇌과학과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연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실을 보면 상당히 찰머스 입장이 지지될 수 있겠다 하는 얘기를 오늘 하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여기 실제론에 대해서 과학의 개념, 중력이 만져지지 않는데 중력이 과연 있는 건지, 전자가 우리가 만져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과연 존재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될 수 있고, 달과 지구의 중력의 법칙이 만져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건데 달과 지구의 중력 법칙 자체가 정말 있는 건지, 뭐 이런 등등을 과학의 개념과 과학의 가설 또는 법칙 이런 것들의 실제, 결국은 말이죠, 이런 것들은 과학 지식이죠. 근데 과학 지식이 뭐냐 하는 얘기를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다시 그렇게 되면 지식 일반이 뭔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거냐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철학자들이 관심 가져온 거는 개념적 지식이죠. 추상적 지식. 이 사람 말고 사람임이죠. 사람이 존재하는가? 사람은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건 개념뿐이고 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있는 거야. 이런 입장도 있었고, 이게 상당히 팽팽하죠. 또 일반화도 마찬가지죠. 과학의 법칙을 모든 뭐뭐는 뭐뭐하다라는 이런 법칙을 우리가 일반화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것들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정당성은 과연 확보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논란들이 전통 과학 철학의 중심 주제였고, 제가 지금 신경 철학이라는 걸 공부하게 된 배경도 이거죠. 과학 지식이 어떻게 발전해? 지금도 과학 지식을 발전하고 있는데 과학 지식을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이걸 설명할 수 있으면 과학은 훨씬 더 잘 발전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공부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만두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알 수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페어 벤트라는 사람이 방법의 도전이라는 책을 써서 Against the Method라는 책을 써서 이건 철학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는 어떤 방법론, 이런 것을 주장하더라도
그래도 그건 아니지. 지금도 과학은 발전하는데, 그럼 어떻게 발전하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주제에서, 이런 질문에서 확장시켜보면 AI가 과연 개념과 일반화를 가질 수 있는가? 그런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겠죠. 이런 생각에서 현대 철학의 질문에서 뇌신경망이 개념과 일반화를 어떻게 가지고 그랬을 때 그것이 정말 실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좀 해보게 되죠. 이런 뇌과학의 연구에 근거해서 철학적 질문에 대답을 찾아보려고 하지고 그러기도 하지만 또 뇌 연구에 근거해서 인공지능을 발전시켜 오지만 거꾸로 인공지능을 해보니까 이게 잘 되는데 이런 거 보면 우리 뇌도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이렇게 거꾸로 확인해보는 방법,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많이 연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를 통해서 오히려 뇌가 이러지 않을까라는 가설 또는 연구 이런 것들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상호 왔다 갔다 한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90년대부터 이런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저는 철학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지만은, 인하대학에 공대가 잘 돼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공부하시는 교수님들 강의를 청강으로 들으면서, 보니까 어떤 분은 말이죠, 익스포트 시스템이라는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인공지능을 강의하시는 분, 또 어떤 분은 말이죠,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강의하시는 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쪽 강의도 대략 수식을 제가 따라가지 못하지만, 이런 개념을 좀 배우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방향이 쭉 여태까지 이어왔는데 앞서서의 오전 섹션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구분돼서 이야기는 하지는 않으셨지만 또 너무나도 우리가 다 잘 안다고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잘 하지는 않으셨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90년대에는 이 익스포트 시스템이라는 쪽으로만 주로 더 연구를 하시고 그 당시에 제가 청강으로 공부를 할 때 보면 이 뉴럴 네트워크 공부하시는 대학원생 전기과 이런 학생들은 상당히 좀 의기소침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특강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앞으로 뜰 분야이고 틀림없이 이런 분야에서 당신들의 미래가 열리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분야다 하고 강조를 한번 한 강의를 했더니 아주 많이 박수를 받고 자기들에게 용기도 주고 그렇다라는 얘기를 좀 나중에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예측대로다가 딥러닝이라는 것까지 나와서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이 상당히 중심적으로 인공지능에 상당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익스포트 시스템이 간단하게 이런 거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전문가의 지식을 담아서 컴퓨터 프로그램 속에 넣으면 그것을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전문가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게 이제 아주 구조는 아주 심플하죠. 이런 거죠. 트림 구조인 거죠. 기본적으로 뭐냐면 내가 바둑을 여기다 두면 어디다 뒀을 때 그 바둑에서 다음번에 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 중에 여기 어디다 두면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한 군데 두고 그 중에서 어디에다 하나를 또 뒀다면 그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굉장히 많은 가지 수가 있지만 다 그릴 수가 없어서 몇 개만 그려왔습니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바둑을 두는 사람으로서 유력하게 여기가 둘 수 있는 자리야 이렇게 두는 거죠. 그래서 바둑의 전문 지식 바둑 기사의 전문 지식을 컴퓨터의 논리회로로 넣어서 만드는 거죠. 이건 거의 모든 게임이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스타크래프트라는 이 게임도 그런 거죠. 저기 뭘 쳐들어오면 여기다 뭘 만들고 방카를 짓고 그 다음에 방카를 짓고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틀림없이 날아오는 무기를 만들어서 공중 무기가 날아올 거야. 그래서 여기다 미사일도 미리 만들어두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런 다음 단계에 뭐가 나올 수 있는지를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프로그램 짜는 거죠.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한계점은 뭡니까? 이새들이 절대로 내가 진리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식의 프로그램 갖고는 아주 조잡해서 나를 이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새들은 자신을 했던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이 익스포트 시스템만 생각을 한 거죠, 연구를. 게임 프로그램 정도로다가.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 보통 많이 합니다. 인간이 잘 알아볼 수 있는 거, 인간이 새인지 비행기인지 잘 알아볼 수 있는 거, 이건 이런 거 갖고는 잘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잘 할 수 있는 걸 하고 뭐 이런 얘기
얘기를 해요. 또는 이런 얘기도 하죠. 인간은 창의성을 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창의적이지 못하다.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것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계가 훨씬 더 창의적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이따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잘 알아볼 수 있게 나온 것이 아까도 오전에 있었지만 뉴럴 네트워크인 거죠. 여러 가지 특성들의 가중치를 줘가지고 그런 것들이 합쳐진 것으로 인해서 새인지 비행기인지 글라이더인지 구분하게끔 해주는 이런 식으로다가 만든다면 결국 새인지 글라이더인지 비행기인지를 구별해주는 것은 숫자들의 집합일 뿐인 거죠. 이렇게 봤을 때 무엇을 무엇으로 구분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것 말이죠. 이런 거죠. 고양이인지 개인지 이거 구별하기 참 쉽지 않은데 이럴 때 여기서 나오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수치들의 종합으로서 그래서 출력값을 얻어서 무엇으로 구별하게끔 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이 말이죠. 상당히 뭐냐면 개인지 고양이인지 구별하게 해주는 여기서 만약에 어떤 입력에 의해서 출력값이 나왔다면 이 출력값이 요 X축, Y축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이 나온 수치들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여기서 어디까지의 수치가 나오면 개이고 어디까지는 고양이다 하는 특성을 이렇게 나누는 단순한 구조로다가 처음에 시도가 됐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에 뉴럴 네트워크를 공부를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신경세포 N1이 작동하고 N2가 작동할 때 N1이 작동한 수치를 요 중에서 요 수치의 위상 공간의 요 좌표 중에 어떤 점, 그 다음에 요 N2가 작동할 어디쯤이라고 합시다. 이것이 여기쯤에 들어오면 이건 개인 자료가 들어왔고요. 여긴 고양이가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무작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 데나 막 찍힙니다. 그렇게 됐을 때 N3, N4가 반응한 정도는 잡음이 되어가지고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피드백 또는 말이죠. 백프로파게이션에서 학습을 시켜서 N3, N4를 갖다가 학습을 시켜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점이 한쪽으로 모이게끔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N1과 N2가 학습이 돼서 N3, N4를 학습을 시키게 되면 N3, N4는 한쪽에 모이게 된다. 그러면 이쪽에 개인 것이 모이면 여기 좁은 지역에 다 집중이 되고 그래서 개로 구분되고 고양이로 구분되는 거죠. 아주 단순한 구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해서 무엇을 무엇으로 구분한다. 구분이라는 게 이게 이제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카테고리라는 말을 만들었지만 무엇을 구분한다라는 얘기가 그런 거죠. 그래서 범주 이런 거죠. 이것을 조금 더 다시 얘기를 해보면 말이죠. 이건 이런 의미로 보는 거죠. 그래서 N1과 N2가 반응한 정도를 가지고 N3, N4에서 어디서 모이게 했다는 것은 마치 이 좌표선을 X선과 Y선을 갖다가 좌표로 긋는다면 이런 좌표선의 여기를 우그려뜨리는 응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중간 레이어에서는 뭐냐면 자꾸 넘어가서 미안합니다. 요 중간쯤에서 위상 공간을 응축시킨다. 응축시킴으로써 무엇을 무엇으로 구별하는 범주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신경망에서 학습을 시킨다는 것은 바로 범주 체계를 형성하는 거다라는 것이 이제 이 입장이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알파고는 실제로 이 논문을 보면 두 가지를 다 같이 쓰고 있어요. 하나는 말이죠. 딥 뉴럴 네트워크를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트리 서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오전에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트리 구조에 의해서 바둑을 여기다 두면 다음에 여기다 두는 거야 라는 것을 분류하게끔 만들고 또 하나는 그것의 강도를 강화 약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값으로다가 이렇게 학습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트리 구조는 별로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뉴럴 네트워크로다가 하는 것들은 왜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시스템, 이거는 분명히 트리 구조입니다. 트리 구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인 거죠. 뉴럴 네트워크에서 여기서 이제 이게 여러 개가 됐을 때 이것을 갖다가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알파고가 드디어 실수했다. 이런 적이 있었죠. 이제 질 것 같다, 알파고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신의 한 수였다. 우리가 상상 못하는 어떤 한 수를 둔다. 우리가 생각 못하는 어떤 분류체계를 만들어서 어떤 것을 분류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 딥 뉴럴 네트워크가 우리가 생각 밖으로 창의성을 발휘한다. 이게 기계가 하는 거죠. 기계가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이 생물학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거나 학습을 할 때 기계 장치를 굉장히 파워풀하게 만들 수 있다면
지루함이 없고 오줌도 안 가고 잠 안 자고 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아주 무서운 일들을 앞으로 벌일 거다. 그렇게 보면 인간이 하는 일에 있어서 이 딥 뉴럴 네트워크를 얼마나 발전시키느냐 그 사회의 발전상에 여기에 걸려 있다. 그러니까 아주 죽기 살기로 우리는 매달려서 일을 앞으로 틀림없이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신경망을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딥 뉴럴 네트워크가 연결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외부에서 오는 신호에 여기 가중치, 이 가중치라는 게 뭐냐면 학습을 많이 시키면은 이 시냅스의 면적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넓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외부에서 약한 신호만 와도 쉽게 출력이 나오게 되는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작동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병렬 처리로다가 됐을 때 이것이 어떤 것이 되냐면 외부에서 신호가 들어와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정보 처리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외부에서 신호가 들어가서 내려가면서 처리가 되는데 이럴 때 이 신호 처리를 바꿔주는 부분은 어디냐면 P, 1, 2, 3, 4, Q, R의 이런 시냅스들이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정보 변환 시켜주는 장치는 바로 P, Q, R의 시냅스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시냅스에 우리의 기억이 담겨지고 우리의 정보가 담겨진다. 그래서 결국은 신경망이 하는 것은 이런 거죠. A, B, C, D의 숫자를 X, Y, Z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벡터에서 벡터로 4개의 벡터를 3개의 벡터로 바꿔주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뇌는 계산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냅스 상태에 여기에 우리의 기억 또는 표상이라는 것이 담겨지고 이것은 플라스틱 서티를 가져서 공부에 따라서 이것은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뭐냐면 학습에 의해서 여기 히든 레이어에 여기에 웨이트 값을 바꿔주는 거 이런 것이 우리가 결국은 학습이 될 거고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리즘을 써서 이것을 작동시키게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떤 입력 정보에 의해서 무엇으로 파악한다면 여기에 의해서 어떤 정보가 변조가 되게 되는데요. 결국 이 변조되는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개념적, 추상 개념적인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X, Y, G가 반응한 정도가 어느 정도이고 X축, Y축, G의 이 반응한 정도가 얼마 수치일 때 브라운이고 얼마 있을 때 레드야. 그런데 다음에 보니까 레드가 만약에 얼마 수치인데 거기에 근처에 있네 그러면 빨간색에 가깝네 라고 분류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말이죠. 이 위상 공간으로 이렇게 좌표로 표현해 봤을 때 그랬을 때 어떤 이 위상 공간의 어떤 지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사실상 표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의 지적 정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것 이렇게 반응하게끔 패턴이 주어지면 이 주어진 이거 자체가 바로 뭐냐면 무엇을 분류하는 어떤 유사성 공간, 그 같은 것을 같은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유사성, 의미론적 유사성을 확보해주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에 의해서 알파고보다 옛날 고리짝 초기의 연구를 갖다가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샌디에고에서 이게 이제 1991년도에 이렇게 얼굴을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인식하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서 64 곱하기 64의 셀들에서 밝고 어두운 흑백 사진에 의해서 밝고 어두운 것만 그걸 보여줍니다. 그럼 밝고 어두운 것들이 다 여기 올라와서 모든 부분이 80개의 여기에 중간 히든 레이어에 연결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 레이어에서 이게 누굽니다 하는 것을 사람을 얼굴을 맞히고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도 얼굴을 맞히게끔 이렇게 학습을 시켜봤더니 사람을 그렇게 학습시키고 그 사람 얼굴이 아닌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에 다른 사진 옛날에 찍었던 사진을 딱 보여줬더니 100% 맞추더라. 그런데 이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게 하는 것은 조금 틀리더라. 근데 사람도 그런데요. 사람도 남자, 여자 얼굴 구분하는 건 상당히 힘들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게 연구가 되니까 92년도에 다시 연구가 됐어요. 뭐냐면은 과연 여기에 담아지는 게 뭘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담아지는 건 뭘까를 연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학습을 통해서 실제로 여기에 이미지를 만들어내게끔 학습을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미지를 그대로 반영하더라. 그러면 잠깐 여기서 이 80개라는 게 뭡니까? 데이터를 압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압축해가지고 그래서 압축했다 해서 내보내줍니다. 이걸 조금 더 다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연구원들 사진을 가지고 이제 연구한 건데요. 이런 사진들 이런 것들을 학습해서 봤더니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80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80차원으로, 80디멘전으로다가 뭔가 그림을 그린다는 건 너무 어려워서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3차원으로만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뭐냐면 입의 크기.
뭐 코의 뭐 넓이, 눈 사이의 거리 이런 정도만 갖고 누구를 구별하는 거를 학습한다고 만약 가정이 오겠습니다. 단순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세 가지 요소로만 한다 그랬을 때 이걸 갖다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누구의 코의 크기와 이의 크기, 모의 크기로 보면 어느 위상 공간의 어느 지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랬을 때 존과 게리는 어떤 점에서 비슷해. 근데 존하고 리즈는 상당히 달라. 뭐 이런 얘기를 얼굴형에 가깝고 멀고 그러니까 유사성의 관계 정도를 숫자로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바로 뭐냐면 여기 요 측이 바로 뭐냐면 파라미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표 무엇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지표들이 되겠는데 이걸 80차원을 얘기했었어서 이제 3개 차원으로만 구분해서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자, 그래봤을 때 이 80차원으로서 이게 과연 이 안에서는 무엇을 그려낼까라는 걸 영상으로 만들게끔 한번 그림을 그리게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거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분한 거는 말이죠. 여기서 구분한 거는 요거는 바로 이렇게 그려내더라 하는 거니까 자.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 히든 레이어에서 여기서 무엇으로 구분하는 80차원의 구분 기준, 법률 체계는 뭐냐면 인간과 아주 다를 거다. 왜냐면 인간은 어마어마한 차원으로 하는데 이건 기계는 여기 80개 차원 정도로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성능이 안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잘 파악하고 심지어는 이제 어떤 빼기 같은 거를 잘 하면 말이죠. 안경 쓰고 위장하거나 가발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제거시키면은 변장하고 오는 사람들도 아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기능으로 활용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과연 뭘까? 이렇게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플라톤의 얘기입니다. A와 B 중에서 어느 게 더 둥글어요? B가 더 둥글죠. B가 더 둥글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플라톤의 질문이죠. 그냥 딱 봐서 알았죠. 딱 봐서 알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플라톤의 대답은 우리는 완전한 원이 뭔지 알기 때문이다. 근데 완전한 원은 그려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이데아의 세계를 얘기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추상적 개념을 알고 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누구도 대답을 못했는데 이제 인공지능 연구와 뇌과학 연구를 통해서 개념이 뭔지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해 볼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이제 제가 공부하는 사람 얘기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착시 현상이라고 그래요. 보통 이걸 갖다가 이게 착시 현상인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여기서의 명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 선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걸 일루션의 예로 얘기합니다. 이게 환영이다. 이게 환영일까요? 그래서 이게 기하학을 위해서 우리가 선언적으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어떨까? 이런 것을 이제 제 혼자 생각에는 이렇게 봅니다. 이 무엇을 숨은 그림 찾기를 우리는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위장색을 갖고 그러기 때문에. 또 만약에 말이죠. 이런 것들을 잘 구별 못하면 우리는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에서 이런 것들이 연결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뇌가 작동하지 못했으면 자연 선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겠죠. 이렇게 이제 근데 과연 이런 선들이 이 신경망에서 왜 이렇게 작동하는 거야? 라는 것을 쉽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요. 여기 여우가 요 꼬랑지만 먹어도 요게 쥐인 줄 알고 뛰어들어서 이걸 잡습니다. 만약 그걸 못하면 굶어 죽어야 됩니다. 여기 갈릴레이가 형편없는 망원경을 가지고서 띠 모양을 관찰하고 나서 이건 회전하는 거야 하고 생각을 해서 지구는 회전하고 있을 거다. 저 우주에 저런 것들도 천체가 회전하는 걸 본다면 지구도 그럴 거다. 이렇게 가설을 내세울 수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이 이런 거죠. 이런 신경망에서 학습을 통해서 이게 돼 있다면, 이미 학습돼 있다면 여기 입력 정보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죠. 입력 정보 일부만 들어가도 이것에 대해서 반응이 돼가지고 출력이 나오는 거죠. 문제는 이 입력 정보 얼마까지가 들어갔을 때 이 출력이 제대로 나오느냐, 어떤 것일 땐 그거 아니야. 그거 안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은 상당히 자연 선택에 의해서 오랫동안 봐야 되고, 이건 귀납적으로 뭔가 귀결돼야 될 문제지만 말이죠. 이런 것들을 앞으로 그 딥러닝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인가, 이걸 이제 지식의 프레임의 문제, 정보의 프레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찾아야 되겠죠. 노력을 해서. 자, 이 다음에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런 딥러닝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 뇌 속에 꽉 차게 들어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걸러진다. 그래서 콰인이라는 사람이, 철학자 콰인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관찰할 때는 딱 보자마자 이미 갖고 있는 이론이 엉쳐서 관찰한다.
무지개 색깔이 7가지야라는 것은 뉴턴이 7가지로 만들어 놓은 거. 사실은 처음에 자기가 5가지로 봤지만 7가지를 규정해서 7이 숫자가 좋잖아. 그래서 7가지로 만드는 걸 우리가 배우고 보자마자 7가지. 근데 우리 선조들은 오색영롱한 무지갯빛이라고 그랬거든요. 무지개 딱 보자마자 5가지로 봤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를 콰인이 이제 얘기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처칠랜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신경철학의 창시자 이런 사람입니다. 처칠랜드 부부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상 관찰되는 것은 우리가 관찰되는 것이 실제로 있다고 하면서 추상적 개념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 관찰 자체가 추상적 개념에 의해서 봐지는 거라면 관찰과 지각과 추상적 개념을 그렇게 명쾌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추상적 개념도 실제론적 자격을 부여해도 좋겠다. 그런다는 점에서 보면은 사이언티픽 리얼리즘을 나는 지지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은 이미 있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없는 새로운 개념 체계를 만들어서 새로운 개념 체계를 발견하고 찾는 거가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고 결국 그것을 찾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못 봤던 것을 보는 거죠. 바로 그것들이 과학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열심히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는 기계로 찾아봐야 되는 거죠. 딥러닝을 통해서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어떤 정보 처리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를 조금만 더 들어보면 전정 안구 반사라고 하는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 손가락을 여기다 놔두고 고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손가락만 움직이고 머리는 안 움직이고 이렇게 손가락 하면서 눈동자로다가 요거 손가락을 찾아보면 쫓아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요걸 놔두고 말이죠.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 보면 손가락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요건 뭐냐면 여기서 삼반규관에서 정보가 들어와서 바로바로 안구 근육을 조절해가지고 교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리얼타임으로.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면 여기 슈퍼리어 콜리큘러스라는 여기에서 이런 작동을 합니다. 이런 작동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돌살 미드브레인의 돌살이라는 게 우리 뇌를 갖다 이렇게 서서 보이지만 사실은 발생학적으로 보면 뇌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위쪽이거든요. 그래서 미드브레인의 돌살 위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신경망에 대해서 연구를 옛날에 오래전에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경망들의 연결만 갖고도 딱 바라보는 순간 그냥 바로 그냥 몰이 흔드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계산이 끝나서 추정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딥러닝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뭐냐면 우리가 안구 근육으로 이렇게 바라본 것은 뒤통수로 가고요. 이렇게 본 것은 뒤통수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좀 본론과 좀 관계없는 얘기를 하자면 그림이 있어서요. 양안시 바이오큘러 시스템이라는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눈에서 보는 요 초점에서 요 망막의 요 왼쪽 절반은 왼쪽 뇌로 갑니다. 여기 오른쪽 뇌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왼쪽 뇌 요거는 왼쪽으로 가고 요 오른쪽 뇌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간질 질병이라는 것이 양쪽에서 어디 병소에서 퍼져나가는 것을 그래서 강화돼가지고 간질 발작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옛날에 이 뇌를 갖다가 열어서 좌뇌운의 이 연결선을 잘라버리는 실험을 했던 적이 있었죠. 분리된 실험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왼쪽 뇌만 뭐 보여주고 오른쪽 뇌만 뭐 보여줬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되고 있었고요. 어쨌든 이런 양안시라는 것은 한쪽 눈으로도 우리는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 뭐 이렇게는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각 시스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의 회로망을 보면 말이죠. 이렇게 딥러닝 체계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망막으로부터 여기도 축대역으로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까지 이렇게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 우리 뇌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뇌가 갖는 기능 중에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뭐가 날아가는 것을 여기를 보고서 여기를 뽑으면 여기가 있어요. 그럼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날아가는 건 날아가는 속도만 보고도 여기로 팔을 뻗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요 세 번째 층에서 요 두 번째 층에서 바라보기만 하면 손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데 한 층을 더 둔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요 층에 하는 역할은 말이죠. 모든 입력 정보에 대한 시간티 변화에 따른 결과치예요. 그러니까 모든 뭐뭐는 뭐뭐하다라는 다시 말해서 법칙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우리 오래된 철학적인 문제죠. 바로 뭐냐면 무언가 예측하고 설명하는 것이 과학의 이론이 하는 설명인데 이런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질문은 계란이 왜 병아리가 나올 수 있고 코끼리는 나올 수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사람은
본질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모든 개라는 병아리가 된다. 모든 몸은 뭐뭐다를 법칙 일반화라고 했고요. 일반화가 뭔지 우리는 여태까지 철학적으로 탐구해 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신경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뉴럴 네트워크가 하는 것이 그렇다.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상당히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뉴럴 네트워크들이 다 연결돼서 일반화들 또는 개념들 사이에서 이렇다. 여기서 잠깐만 얘기를 한다면 이 신경망 자체가 개념이고 신경망 자체가 하는 기능이 일반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으로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문장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물망 자체가 개념과 언어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숫자 정보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콰인이 말할 때 그래서 우리의 그 지식은 말이죠. 의미론에서 웹 오브 빌리프다 이렇게 말했는데 처치는데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웹 오브 뉴럴 네트워크다.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돼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교종을 주겠죠. 이런 것들을 처치는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론간 환원이다. 이론간 환원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해서 이론간 부합시키는 거다. 서로 교정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이런 것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교정이 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론들 사이에서 우리가 뇌과학을 공부하면서도 전자공학을 공부하면 또 전자공학을 공부하면서 철학을 공부하면 이런 거죠. 그러면 자기 이론을 조금 교정시킬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하는 역할들이 뭐냐면 서로 왜 이렇게 복잡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냐. 이걸 커넥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서로의 비교 평가에 의해서 내 지식이 옳다는 걸 내가 보증할 방법이 우리에게 없어요.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모두 동원해서 서로 비교해서 그 중에 가장 올바른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교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정하고 어떤 것은 잘못된 버리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다. 이럴 때 이제 이런 정보를 가장 이걸 잘 소통시키기 위한 회로가 의식 회로가 아니겠는가 라는 거죠. 우리 내부의 정보는 의식되지 않는데 의식되는 일부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끔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지식의 학습의 단계를 이 사람은 개념이 형성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이제 이 사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보여주죠. 뉴턴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과 회전 운동은 같은 작용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 했었고요. 다윈 같은 경우는 품종 개량하는 것과 자연 선택을 같은 거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소통해서 사회적으로 확장하고 교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학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뭐냐면 발전시켜가면서 서로 교정을 줄 수 있죠. 이게 이제 언어가 글이 없을 때는 이런 정도지만 문헌이 만들어진 책을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요거 화살표는 개인입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정보를 문화적으로 주고받으면서 확장시켜서 점점 더 우리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자기 개념을 풍부하게 만들어가면서 실제에 더 적합하게 한다. 그러니까 과학 지식에 발전시켜 갈 수 있고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과학 지식을 좀 더 실제에 가깝게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런 실제가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것과 뭔가 좀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런 과학적 성장이 딥러닝의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갈 거다. 인간이 앞으로 할 수 없는 세상의 원리 이런 것도 발견은 이제 인공지능이 담당하게 된다. 그래서 창의성마저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내가 말이 좀 너무 빨랐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